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최근 영국 BBC 방송에서 한국으로 떠난 영국 기자에 대한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어 영상 조회수가 무려 1,000만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영국의 기자는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그 순간 단순한 민족주의라고만 생각했던 문화적 자긍심의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는 이것이 바로 빼앗길 뻔했던 정체성을 되찾는 과정임을 몸소 체험하게 되는데요. 이 경험은 단순한 국산화를 넘어 한국 고유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놀라운 여정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다고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체 한국에서 마주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드먼드 노딘입니다. 저는 영국 BBC에서 여러 나라의 이야기를 쓰는 기자예요. 이른 아침 새로운 기사를 쓰기 위해 폴더들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문득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폴더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문화 정체성 이야기. 저는 한숨을 쉬며 그 폴더를 밀어냈죠. 이 과제는 정말 하기 싫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이미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제가 읽은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한국인들은 자기 문화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한다고 생각했어요. 김치 음식, 한복, 태권도 같은 것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죠. 제 눈에는 그저 뽐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 이런 것들이 자기들 것이라고 모두에게 말해야 할까요? 너무 자부심이 강해 보였어요. 제 작은 아파트는 매우 깔끔했어요. 모든 물건은 제자리가 있었죠. 책들은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고 매일의 일정은 정확히 적혀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사는 걸 좋아했죠. 그날 오후 신문사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제임스 사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에드먼드, 한국 과제를 맡아줘야겠어. 그가 말했어요. 너만한 선임 기자가 없어. 어깨가 긴장되는 걸 느꼈어요. 좋은 이야기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말했죠. 그래서 내가 가야 하는 거야. 제임스가 말했어요. 비판적인 눈을 가졌으니까. 모두가 예상하는 것만 쓰지 말고 이 모든 문화적 자부심 뒤에 있는 진짜 이야기를 찾아봐. 그날 저녁 노트북을 켜고 한국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어요. 발견한 내용을 깔끔한 목록으로 정리했어요. 음식 소유권에 대한 주장들, 너무 강해 보이는 문화적 자부심, 경제 성장 이야기들. 읽을수록 제 생각이 맞다는 확신이 더 커졌어요. 한국은 세계에 자신을 증명하려고 너무 애쓰는 나라처럼 보였죠. 여행 일주일 전부터 가방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각 물건은 완벽한 자리에 들어갔죠. 제 노트북은 새 것이고 비어 있었어요. 관찰한 내용을 채울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미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쓸지 결정했어요. 그저 그곳에 가서 제 믿음과 일치하는 사실들을 찾기만 하면 됐어요. 비행기에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신감이 넘쳤죠. 이전에도 많은 국제 기사를 써봤으니까요. 이번에도 간단할 거예요. 한국에 가서 그들의 과도한 자부심을 직접 보고 글을 쓰고 집으로 돌아오면 되는 일이었죠. 계획은 명확했어요. 그때는 제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곧 바뀔 거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사실과 가정으로 가득 찬 제 깔끔하고 정돈된 세계가 뒤집힐 거라는 걸요. 하지만 그때는 비행기가 한국을 향해 날아가는 동안 저는 여전히 이미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승무원이 곧 인천공항에 도착할 거라고 안내하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닫고 준비했죠. 예상했던 것을 보게 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이 저에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건 전혀 알지 못했죠.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 멈춰 섰죠. 이곳은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건물은 거대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매끈한 유리벽과 깨끗하고 탁 트인 공간이 펼쳐져 있었죠. 사람들은 복도를 따라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고 안내판은 여러 언어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건 제 머릿속에 있던 한국의 모습과 전혀 달랐어요. 그냥 좋은 공항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높은 산들이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뒤에 서 있었고 오래된 절은 현대적인 쇼핑센터 옆에 자리 잡고 있었죠. 거리는 깨끗하고 분주했어요. 이건 제가 볼 거라고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었죠. 택시 기사님이 제가 눈을 크게 뜨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걸 눈치챘어요. 한국 처음이세요? 기사님이 물었어요. 네, 짧게 대답했어요. 많이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이곳에 대한 제 원래 생각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일 때문에 오셨어요? 기사님이 계속 물었어요. 한숨을 쉬었어요. 기자예요.
한국 문화 정체성에 대해 글을 쓰고 있어요.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안했어요. 서울대학교의 문 교수님을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서양과 한국 사고방식을 모두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그저 예의상 제 노트북에 이름을 적었어요. 이미 공식적인 문화 관계자들을 만날 계획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들은 제가 듣고 싶어하는 말들만 할 거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국립민속박물관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과도한 자부심의 증거를 보고 싶었거든요. 박물관은 오래된 도구들, 옷 그리고 가정용품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든 것에 대해 메모하면서 제 생각의 증거를 찾고 있었죠. 전통 한옥에 대한 설명을 읽다가 우연히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사과하려고 돌아보니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나이든 남성이 서 있었어요. 그는 친절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저는 문익현 교수입니다. 그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연구 중이에요. 딱딱하게 대답했어요. 한국 문화 정체성에 대해 글을 쓰고 있어요. 그가 한국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지 말하기 시작할 거라 예상했어요. 하지만 대신 그는 저를 생각에 잠긴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뭘 배우셨나요? 그가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기로 했어요. 문화적인 것들에 대한 소유권 주장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요. 불안감처럼 보여요. 화를 내는 대신 문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 막 도착한 사람의 흥미로운 생각이네요. 어쩌면 사람들이 왜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더 이해할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의 차분한 대답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논쟁을 준비했었는데 이런 생각에 잠긴 질문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차 한잔 하시겠어요? 그가 물었어요. 제가 문화 정체성을 연구하는데 당신이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한 맥락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첫 반응은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제 생각이 도전받는 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의 부드러운 태도에 잠시 멈추게 됐어요. 1시간만요.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박물관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문 교수님은 작은 찻잔에 차를 따르고 있었어요. 그 사이로 김이 올라오고 있었죠. 역사적으로 여러 번 정체성을 거의 잃을 뻔했던 나라에서는 남아있는 것을 보호하는 것은 자부심이 아닙니다. 생존이죠.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그가 계속했어요. 한국인이라는 것이 거의 지워질 뻔했던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과 이야기해보세요. 그의 말은 제가 원치 않았지만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걸어가면서 도시의 불빛이 오후에 내린 비로 생긴 웅덩이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이 이야기에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일정표를 보며 작은 변화를 주었어요. 문 교수님이 제안한 울산의 조선소를 방문하기로 했죠. 스스로에게는 그저 취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 제 확신의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울산까지 가는 버스는 3시간이 걸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논밭과 작은 마을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왜 이곳에 오기로 했는지 여전히 확신이 없었어요. 이건 원래 계획에 없었거든요. 울산의 현대 조선소는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금속 거인처럼 하늘로 뻗어 있었죠. 반쯤 지어진 배들은 건조대에 놓여 있었는데 그 거대한 철제 몸체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것처럼 보였어요. 노란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바쁜 개미처럼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고 금속이 두드려지고 용접되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제 안내원은 박 씨라는 분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오랫동안 야외에서 일한 탓에 그을려 있었고 손은 굳은 살로 거칠어져 있었죠. 그는 1970년대부터 이곳에서 일해오고 있었어요. 1972년에는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박 씨가 팔을 휘두르며 전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냥 진흙과 물뿐이었죠. 건물도 크레인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변의 거대한 산업단지를 바라보며 이 말을 믿기 어려웠어요. 외국 조선 업체들은 우리를 비웃었어요. 한국인들은 절대 배를 만들 수 없다고 했죠. 얼마 뒤 저는 용접 작업을 하는 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큰 금속 조각들을 연결하면서 도구에서 불꽃이 튀고 있었고 작업의 열기로 공기가 아른거리고 있었어요. 매일 16시간씩 일했어요. 박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일주일 내내요. 많은 근로자들이 집에 가는 대신 여기서 잠을 잤죠. 왜 그렇게 열심히 했나요? 제가 물었어요. 정말로 알고 싶었거든요. 박 씨는 걸음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단지 배나 돈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세계 속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죠.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후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했어요. 그의 말이 제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어요. 이건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 싸운 결과물이었죠. 다음 날 서울역 근처의 작은 은행에서 태선이라는 90세 노인을 만났어요. 은행은 현대적이었지만 태선 할아버지는 다른 시대에 속한 것처럼 보였어요. 몸은 마르고 작았지만 눈은 밝고 또렷했죠. 깊은 주름이 그의 긴 인생의 지도처럼 얼굴에 새겨져 있었어요. 태선 할아버지는 1960년대의 오래된 통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페이지는 노랗고 얇았죠. 거의 아무것도 없을 때 이곳에 저축을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또렷했어요.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니었어요. 내일도 여기 있을 거라고 믿어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는 한국이 너무 가난해서 대부분의 시간 사람들이 배고팠던 시절에 대해 말해주고 있었어요. 김치 같은 간단한 음식조차 특별한 대접이었던 때, 한국인임을 금지당한 지 수년 후에 전통 한복을 입는 것이 자신들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방법이었던 때를 이야기했죠. 내 손자는 명절 때 한복을 입어요. 태선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전통 노래도 배우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당신에게는 작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은행 박벤치에 함께 앉아있으면서 태선 할아버지가 그 오래된 통장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들고 있는지 눈에 띄었어요. 그에게 이건 단순한 돈의 기록이 아니었어요. 절망적인 시간 속에서의 희망의 증거였죠.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한국 문화적 자부심에 대한 원래 메모를 보고 있었어요. 제 깔끔한 분류와 판단들이 갑자기 얕게 느껴졌어요. 조선소의 박 씨와 통장을 가진 태선 할아버지에 대해 생각했죠. 그들의 이야기는 민족주의와 자부심에 대한 제 단순한 생각에 맞지 않았어요.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내일 일정을 지웠어요. 계획을 따르는 대신 박 씨와 태선 할아버지 같은 더 많은 사람들을 찾기로 했죠. 한국의 가장 어려운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 말이에요.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것처럼 내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고 느꼈어요. 쓰려고 왔던 이야기가 바뀌고 있었고 저도 그랬죠. 다음 2주는 새로운 경험들 속에서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매일 다른 장소를 방문하며 제가 전혀 볼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죠. 깔끔했던 제 노트는 이제 지저분한 필기, 빠른 스케치, 그리고 저를 놀라게 하는 인용구로 가득 차 있었어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은퇴 안경을 쓴 사서가 수백 년 된 오래된 책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책들에는 김치 레시피와 전통 의상의 상세한 그림이 담겨 있었죠. 페이지들은 오래되어 섬세하고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이것들은 자랑하기 위해 쓰인 게 아니에요. 사서가 설명했어요. 기억하기 위해 쓰인 거죠.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던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영원히 잊혀질까 봐 두려워했어요. 전 조심스럽게 한 고서의 가장자리를 만져보고 있었어요. 오래전 누군가가 미래의 한국인들이 전통 음식을 만드는 법을 알 수 있도록 이 글자들을 조심스럽게 써 내려갔다는 것을 생각했죠. 다음 날 한복을 만드는 공방을 방문했어요. 반짝이는 눈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디자이너들이 오래된 스타일의 현대 버전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죠. 민지라는 젊은 여성이 자기가 디자인한 아름다운 파란색과 분홍색 한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소매에 작은 꽃을 수놓으면서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희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때 한복을 입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일본 옷을 입고 일본 이름을 사용해야 했죠. 할머니는 닫힌 문 뒤에서 비밀리에 어머니에게 한복 입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민지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당신의 정체성을 빼앗으려 할 때 옷과 같은 단순한 것이 얼마나 중요해질 수 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 전쟁에 관한 작은 박물관에서 완전히 파괴된 도시들의 흑백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부서진 돌과 집 없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제 고향인 런던이 그런 폐허로 변한 모습을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한 노인이 제가 사진을 보고 있는 것을 눈치챘어요. 그는 조용히 제 옆에 서 있었죠. 나는 그때 7살이었어. 그가 파괴된 건물 앞에 서 있는 아이들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음식도 집도 학교도 없었죠. 사람들은 한국이 절대 회복하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고 다시 사진 속의 파괴된 도시를 보고 그리고 창밖으로 지금 존재하는 현대적이고 활기찬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그 차이는 거의 믿기 어려울 정도였죠. 그 주 후반에 문 교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판단이 아닌 진짜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죠.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존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걸까요? 제가 물었어요. 문 교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아마도 복잡한 진실 대신 단순한 이야기만 찾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의 말이 저를 강하게 때렸어요. 제가 정확히 그랬거든요. 이미 마음속에 단순한 이야기를 쓰고 도착했던 거예요. 연구 마지막 날, 고등학생들이 주말에 자원봉사 가이드로 활동하는 전통 마을을 방문했어요. 그들은 방문객들에게 전통놀이 방법과 간단한 공예품 만드는 법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었죠. 시연 후 사람들에게 전통 한국북을 치는 법을 가르쳐준 10대 소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말로 이런 오래된 전통을 신경 쓰는 거니? 아니면 그냥 관광객들을 위한 거니? 소년은 진지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증조할아버지는 일본 이름을 사용해야 했어요. 한국어를 말하거나 한국 명절을 즐기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죠. 일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 얼마나 슬펐는지 적으셨어요. 소년이 자신의 북을 만졌어요. 이걸 연주할 때 증조할아버지가 지키려고 싸웠던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침대 위에 모든 메모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하루 16시간씩 일했던 사람들, 금지되었을 때 비밀리에 전통을 보존했던 가족들, 다른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필사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냈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었죠. 제가 쓸어왔던 이야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랬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아침, 호텔 방 창가에 서서 서울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면서 도시를 부드러운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6주 전 처음 도착했을 때는 건물만 보였는데 지금은 모든 거리에서 생존의 이야기가 보이고 있었어요. 가방을 쌀 때도 왔을 때와는 다르게 하고 있었어요. 옷들은 조금 더 어수선했고 그 사이사이에 작은 선물들이 놓여 있었죠. 문 교수님에게 받은 수제 찻잔, 통장을 든 태선 할아버지의 사진, 그리고 귀국 비행기에서 읽고 싶은 한국 역사책들이었어요. 공항으로 향하기 전 대학교 근처 작은 카페에서 문 교수님과 마지막으로 만나고 있었어요. 아침 공기는 선선했고 우리 찻잔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간단히 말했어요. 뭐가요? 그가 친절한 눈으로 물었어요. 제 첫 판단을 넘어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요. 민족적 자부심에 관한 단순한 이야기를 찾으러 왔다가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문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기자는 사실 뒤에 있는 진짜 사람들을 봅니다. 인천공항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달라 보이고 있었어요. 한때는 그저 멋진 공항으로만 보였던 현대적인 건물이 이제는 한국의 파괴에서 창조로의 여정을 나타내고 있었죠. 안내판의 여러 언어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계와 마주한 나라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단어들이 쉽게 흘러나오면서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죠. 외부인들에게 과도한 문화적 자부심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 지워짐에 대한 필사적인 싸움의 메아리예요. 한국이 전통에 강하게 집착하는 것은 우월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조선소의 박씨에 대해 태선 할아버지와 그의 통장에 대해 할머니가 공개적으로 입을 수 없었던 한복을 만드는 민지에 대해 쓰고 있었어요. 여러 번 거의 파괴되었지만 사라지기를 거부한 나라에 대해 쓰고 있었죠. 2주 후 편집장이 제 완성된 기사를 읽고 있었어요.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의자에 기대 앉았죠. 이건 내가 예상했던 게 아니네. 에드먼드 훨씬 더 좋아. 후속 다큐멘터리는 우리의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됐어요. 마지막 내레이션에서 현대 서울의 이미지가 역사적인 파괴 사진으로 전환되면서 이렇게 말했죠. 저는 이미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믿으며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민족적 자부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압도적인 역경 속에서도 보존된 정체성에 대한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런던 아파트로 돌아온 후 작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었어요. 항상 완벽했던 제 책장에는 이제 한국 역사를 위한 특별한 구역이 있었죠. 문 교수님에게 받은 찻잔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가장 강한 의견일수록 바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죠. 동료가 아시아 국가들 간의 문화 분쟁에 관한 새 과제를 언급했을 때 표면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제 모습에 놀라고 있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 거울에 비친 회색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겉모습은 같았어요. 깔끔한 금발, 키 크고 날씬한 체형하지만 내면의 무언가가 바뀌었죠.
6주 전 런던을 떠났던 경직된 기자는 이제 소중한 것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모든 문화적 정체성 주장 뒤에는 단순히 존재하기 위한 여러 세대의 투쟁이 있다는 이해였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한국에 있지 않았어요. 그건 제 안에 있었죠. 마음이 진실에 열릴 때 생각이 바뀐 이야기였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